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트워크의 좀 중요한 부분을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트워크 기본은 아시는 분들께 딱 좋을 내용인데요. 바로 MTU입니다. 최대 전송 단위요. 네, 맞아요. MTU.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고 또 네트워크 성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네, 그게 사실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건너갈 때요. 한 번에 얼마나 큰 덩어리로 보낼 수 있나. 그걸 정하는 규칙이거든요. 특히 데이터 링크 계층, 이더넷 같은 데서 이 크기 제한이 네트워크 효율성하고 또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크기 제한.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MTU라는 게 아주 간단히 말하면 뭔가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랜카드 같은 거요. 그게 데이터를 조각내지 않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제일 큰 데이터 패킷, 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트 단위로요. 아하,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 크기. 비유하자면 그 고속도로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 제한.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딱 그거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매체마다 값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더넷 환경 있잖아요. 여기선 기본 MTU가 1500바이트예요. 1500바이트. 네. PPP도 보통 1500이고 근데 FDDI 같은 건 4352바이트로 훨씬 크고 또 옛날 X.55나 ESDN 이런 건 576바이트로 더 작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IP 계층에서도 최소 MTU 권장값이 있어요. IP4는 576바이트, IP4는 좀 더 커서 1280바이트 이렇게 정의돼 있죠. 그렇군요. 종류마다 다르다니 흥미로운데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만약에 보내려는 데이터 패킷이 그 정해진 MTU 값보다 더 크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그럴 때 이제 IP 계층에서 IP 단편화라는 걸 합니다.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하죠. 원래 큰 패킷을 그 경로의 MTU 크기에 딱 맞게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 나누는 거군요. 큰 짐을 트럭 여러 대에 나눠 싣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런 비유가 적절하죠. 근데 그게 나눠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성능 저하나 지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좀 이상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패킷을 나누고 또 받는 쪽에선 이걸 다시 조립해야 하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추가 작업이라 CPU 자원도 더 쓰고 시간도 좀 더 걸려요. 아, 처리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각난 패킷 중에 단 하나라도 중간에 유실되면 이게 전체 원본 데이터를 다시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헐, 하나만 없어져도요. 전부 다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편화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야, 그럼 이걸 피하려고 뭔가 똑똑한 방법들이 나왔겠네요? 그게 혹시 Path MTU Discovery? PMTUD? 이런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PMTUD.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요. 목적지까지 데이터가 가는 전체 경로 있잖아요. 그 경로 중에서 MTU 값이 가장 작은 구간을 미리 알아내는 기술이에요. 아, 가장 좁은 길을 미리 파악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제일 작은 MTU에 맞춰서 패킷을 보내는 거죠. 그럼 중간에 단편화될 일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와, 똑똑하네요. 근데 TCP 계층에도 뭔가 비슷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MSS는 뭐죠, 그럼? 아, 네. TCP에는 MSS, Maximum Segment Size라는 게 있어요. 이건 TCP 연결이 만들어질 때 정해지는데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순수한 사용자 데이터, 그러니까 페이로드의 최대 크기를 말해요. 아, 순수 데이터 크기. 네. 보통 계산은 MTU 값에서 IP 헤더란 TCP 헤더 크기를 빼서 해요. 헤더가 보통 각각 20바이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더넷 MTU가 1500바이트면 MSS는 보통 1500 빼기 20, 또 빼기 20 해서 1460바이트가 되는 거죠. 아하, 1460. 네. 이렇게 TCP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크기를 조절하니까 IP 단편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줄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MQ 설정이나 MSS 같은 것들이 실제 우리가 네트워크 쓸 때 체감 성능 같은 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주 직접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MTU 값이 크면 같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도 필요한 패킷 수가 줄어들겠죠. 네, 덩어리가 크니까요. 그렇죠. 그럼 패킷마다 붙는 헤더 정보 비율, 이걸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이게 줄어서 전송 효율이 확 올라가요. 반대로 MTU가 너무 작으면 헤더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져서 비효율적이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용량 파일을 내부망에서 빠르게 전송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표준 1500바이트보다 훨씬 큰 그 전보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걸 쓰기도 해요. 9000바이트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정보 프레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제가 예전에 VPN 쓸 때 가끔 인터넷이 불안정했던 게 이것 때문일 수도 있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VPN이나 뭐 GRE, IPsec 같은 터널링 프로토콜 있잖아요. 이런 걸 쓰면 원래 데이터 패킷에 추가로 터널링 헤더라는 게 또 붙거든요. 아, 덧붙는군요. 네. 그럼 원래 데이터 크기는 MTU보다 작았어도 이 헤더 때문에 전체 크기가 MTU를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단편화가 발생하거나 심하면 아예 통신이 막혀버릴 수도 있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런 터널링 환경에서는 그 터널 인터페이스의 MTU나 MSS 값을 좀 더 작게 적절히 조절해줘야 통신이 원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뭐 고속 네트워크나 대용량 트래픽이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이런 전보 프레임 활용이나 PMTU-D 같은 자동 최적화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MTU는 각 네트워크 링크에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 네, 근데 이걸 넘으면 단편화가 발생하고 이건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렇죠. 그래서 패스 MTU 디스커버리나 MSS 같은 기술로 미리 데이터 크기를 조절해서 단편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 특히 터널링 환경에서는 더더욱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하는데요. 요즘 클라우드 환경처럼 네트워크 경로가 엄청 동적이고 복잡하게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경로상의 그 최소 MTU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패스 MTU 디스커버리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더 중요해지고 또 어떻게 더 진화해야 할까요?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최적의 MTU를 찾아내려면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네트워크에 숨겨진 조율자, MTU에 대해 깊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